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한영쌤입니다. 항상 저를 최고로 이렇게 환영해주는 우리 지하 2학년 7반과 함께 또다시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자주 출제되는 사상가들, 철학가들의 사상을 가르쳐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논리학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전에 인식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마주보고 있는 대상의 상태를 느낌이나 생각으로 파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인식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그 세상을 올바르게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의 원리와 논리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해야 이 세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논리학과 논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면 이 논리학,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방식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이유를 더 첨가해서 배워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수능에 논리학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2013학년도에 연역과 귀납 논증에 대한 게 나왔고요. 2015학년도 바로 2년 뒤에 귀납 논증의 논리적 문제에 대한 게 나왔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나왔고 2020학년도 바로 우리 몇 주 전이죠? 그때 수능에서도 명제의 참여, 개연성의 정도를 물어보는 그런 논리학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 논리학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야. 왜냐면 10년 동안 거의 4번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볼까?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자주 나오는지 알면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논리학 문제를 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어려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준비는 해야겠죠. 어려울 걸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한다는 거, 어려운 게 찾아올 걸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불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 기름으로 샤워하고 있는 거하고 다를 바가 아니야.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국왕 환영쌤이 이 논리학, 논증학도 정말 쉽게, 아주 재미있게 가르쳐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 40분이면 끝나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연역과 귀납을 40분 만에 완벽하게 가장 쉽고 재미있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 누가 또 있을까요? 싶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요. 제가 지금 한 말, 이 말 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제도 낼 겁니다. 알겠어요? 마지막이 끝날 쯤 무렵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논증, 그 도대체 논증이 뭔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논증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건 좀 적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명제 옳고 그름에 대해, 자, 근거와 이유를 들어 밝히는 행위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잘 적으시길 바래요. 명제는 저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뜻을 얘기를 해주기도 했는데,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문장 혹은 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건 옳고 그름, 참 거짓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논증은 거기에 이런 걸 덧붙입니다. 근거와 이유를 들어. 이게 바로 뭐냐면 논리적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다 주장을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주장이 타당한 주장이 되려면 근거가 뒷받침돼야겠죠. 근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논리가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밝히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 즉 이래서 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3학년도 수능의 지문입니다.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자, 연역과에다가 슬래시 딱 쳐주시길 바랍니다. 갑니다. 보도록 할게요. 크게 연역이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귀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귀납. 자, 당연히 우리가 연역과 귀납에 대한 정보를 주겠지만 이 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거란 걸 예상할 수 있죠? 연역과 귀납이 특성이 같을 리가 없잖아.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른 특성을 파악을 해서 결국에는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내가 무슨 설명 방법이라고 했나? 분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류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분류하고 제대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차이점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했어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이래. 그런데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확장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보이지만 했으면 확장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선생님이 뭐 초식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선생님은 어떨까요? 예상해보세요. 선생님은 짐승남입니다. 육식남.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네, 자, 그런데 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확인에다가 체크. 자, 왜 이렇게 되는지 볼게요. 키워드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연역법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다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자, 얘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이래. 확실히 참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런 가능성이 100%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확장이 아니라 확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를 것 같은 단어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제가 뭔지 아세요? 몰라도 돼요. 지금 가르쳐 줄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문 밑에 뭐가 있냐면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전제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추리를 할 때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 이렇게 했는데 추리를 할 때 이미 앞에 깔아놓은 지식과 정보예요. 그걸 우리가 앞전자를 써가지고 전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하고 한번 예상을 해보자. 아까 연역하고 귀납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게 예상이 되죠. 그러면 연역을 바탕으로 우리가 귀납이 어떨 것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실제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면 귀납 논증은, 반면이란 말이 공통점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차이점을 얘기할 때 이어지는 말이에요. 차이점을 이렇게 부각할 때 이어주는 접속 부사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요. 얘는 전제가 참이라고 해도 100% 결론이 참일까?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확장일까 확인일까? 얘는 확장일 확률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반면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 지문을 조금은 추가적인 정보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지문을 분석하게 하는 것도 저의 목적이긴 하지만 이 지문이 귀납과 연역에 대해서 가르치기가 너무 좋게 되어 있어. 근데 귀납과 연역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문을 귀납과 연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목적은 지문 분석의 방식을 배우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귀납과 논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추가적인 정보를 줄 건데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추가적인 정보는 이런 거예요.
자, 단어 몇 개를 가르쳐 줄 텐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이건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다가 좀 다른 걸로 좀 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개연성이라는 단어와 오늘 여러분들 이 두 단어는 꼭 머릿속에 집어넣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할 때도 필요한 단어들이에요. 개연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아마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성질이에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아마도 그러할 것이다. 약간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러할 것이다는 참에 가까워요? 거짓에 가까워요? 네, 참에 가깝죠? 아마도 참일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개연성이에요. 근데 왜 아마도란 말이 붙였냐면 이 앞에 사실은 생략된 말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즉 100%란 얘기야? 100%는 아니란 얘기야. 100%는 아니지만 아마도 그러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필연성은 참일 확률이 100%인 성질이에요. 필요성이 아니고 이거 잘못 적었네. 필연성이에요. 미안해요. 필연성. 내가 모든 친구들을 낚고 말았네요.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필연성까지 알아뒀는데 이걸 가지고 오늘 지문에서 한번 귀납과 연역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귀납 논증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기억 줄 그어져 있는 부분에 중간 부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데다가 괄호를 쳐줄게요.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괄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귀납 논증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인들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이 두 명은 꼭 손꼽히는 위인들이야. 누구와 누굴까? 이순신 나오면 좋아. 세종대왕. 이 두 분은 한 명은 우리나라를 지킨 호국 영웅이고 한 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원이 많이 없는 나라에서도 인적 자원을 통해 갑자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한글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자, 이순신 세종대왕 다 집회, 우리 화폐에 나오는 분들이죠. 화폐에 나오는 분들이 또 누가 있나? 신사임당. 예. 그리고 율곡이 태계이황. 호까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쭉쭉쭉 5명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5명을 여러분한테 여쭤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보통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위인으로 잘 칭하지는 않지. 보통 돌아가셨을 때 후대의 평가를 받으면서 위인으로 보통 추앙을 하는 법이잖아요. 이분들은 다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순신은 죽었다. 근데 내가 이게 실제로 다른 반에서 들은 얘기인데 선생님! 이순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이순신! 내 가슴속에 살아계셔. 내가 그거 보고 엄청 당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돌아가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죽었다. 신사임당 죽었다. 이인은 죽었다. 이황은 죽었다. 다 죽었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죽은 사람이 위인들만 죽는 게 아니고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어왔죠. 일반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수십억, 수백억 명이 중첩돼가지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이런 걸 개별적인 사례라고 해서 내가 미리 깔아두는 전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전제 1이고요. 이황은 전제 5겠죠. 이걸 더 수없이 많은 전제를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죽은 게 다 사실이란 걸 밝혔어. 참이라고 밝혔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결론이 아주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죽여주는 목소리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결론 얘기를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맞아요.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다 참이라고 할 때 얘도 참입니까? 얘도 100%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지금 귀납법을 쓰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일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게 전제가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는 이게 꽤나 그럴듯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귀납법을 썼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그걸 일반화, 공통점으로 해서 일반화해서 결론을 내려보니 귀납법은 100% 참은 있을 수가 없대요. 반드시 참은 아니래. 근데 우리는 이게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잖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지문을 진행하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그런지 의문은 마음속에 품고 가시도록 할게요. 그 정답은 조금 있다가 함께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그 다음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 귀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분들 어때요? 저를 혹시 믿어요? 제가 좀 신뢰가 가는 교사입니까? 어휴, 훌륭해요. 고마워요. 예, 그런데 제가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도 저의 모든 행동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신뢰가 간다고 하더라도 야, 비아야, 한비야, 미안하다, 비아야. 네, 한비야, 나 100억만 빌려줘라. 빌려줄 수 있겠어요? 어이구, 진짜 내가 너 이름도 잘못 불렀는데 아, 너무 순진하다. 나 100억 가지고 뭐 할지 모르잖아. 자, 근데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직군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귀납을 사용한다고 해서 귀납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귀납에는 무슨 문제가 있다?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수많은 까마귀들을 관찰한 사례에 근거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이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자, 이제 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하고 줄 그을게요.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 중에서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귀납은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물어볼게요. 네, 미안해요. 놀랐죠? 많이 놀랐죠? 괜찮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까마귀를 태어나서 10번 이상 봤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고 내리지 말고 있어요. 10번 이상 봤다. 오, 꽤 있어요. 자, 근데 계속 들고 있어. 그런데 나는 100번 이상 봤다 하는 사람은 계속 손 들고 있어. 100번 이상 봤다. 다들 약간 100번에서부터 주저주저 하시네요. 근데 내가 일반에 갔는데 일반에서 100번인데도 이렇게 손을 계속 들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런데 1000번 이상 봤냐고 얘기할 때 약간 주저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봤다는 얘기야. 내가 사실 까치는 1000번 이상 보는 사람 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요. 까치가 까마귀를 다 물리쳐고 이겨버렸거든. 근데 까마귀를 1000번 이상 봤다는 건 집 근처에 까마귀 서식지가 있지 않은 이상 정말 힘든 일인데 그렇게 봤다는 거야. 근데 걔가 10,000번 이상 봤냐고 할 때 손을 내리더라고요. 이 말의 즉슨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까마귀를 볼 수 있다 없다? 모든 까마귀는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본 까마귀가 다 검어가지고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는 거지. 왜? 내가 아직 안 본 까마귀가 있어 없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는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지도 모른다. 즉 예외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바로 귀납의 한계이자 경험의 한계예요. 자, 적을게요. 귀납의 한계, 경험의 한계다. 무슨 얘기야? 우리는 필연적으로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어. 이게 경험의 한계인데 그 경험하지 못한 것 중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여러분하고 기억 밑줄 그은 거에서 괄호를 넣어줬잖아요. 괄호. 보여요? 그 괄호가 뭐였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읽어줄게요. 하나 둘 셋. 이래서
귀납이 논리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 이런 장점도 있어요. 일단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것까지 포괄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확장이 일어나는 건 맞지. 좋게 얘기하면 논리적 확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논리적 비약이 있는 거야. 이게 장점과 단점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모순적인 거란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이거 100% 참의라고는 할 수가 없네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이걸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여기까지는 가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100% 참인 건 증명을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 지식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같이 볼게요. 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포퍼는 귀납의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을게요. 연역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3단 논법이에요.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맨 처음에 개발을 했는데, 자, 맨 처음에 깔아주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깔아주고 가는 지식. 예, 전제라. 어휴, 훌륭해.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전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전제라고 얘기합니다. 대전제를 여러분한테 적어줄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쳐볼게요. 이걸 대전제로 줬어요. 그리고 소전제는 두 번째로 제시하는 전제인데, 이거는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야. 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3단 논법이에요. 두 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바로 결론. 이건 여러분들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어떤다?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봅니다. 여러분들, 이 대전제하고 소전제에 둘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찾아보세요. 뭘까요? 예, 사람, 여기에도 사람 있고 여기에도 사람이 있어.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매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매개념. 매개념은 매개체가 되는 개념인데, 매개체가 뭘까요? 뭐와 뭐를 이어준다라는 얘기야. 매개념은 자, 대전제와 소전제를 이어주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매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개념이 두 개가 더 있는데, 바로 뭐냐면 대개념이 있고 소개념이 있어요. 근데 대개념은 뭐냐면 결론의 수러, 서술어, 어떤 대상의 상태, 성질,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개념은 그 상태, 성질, 동작의 주체가 되는 주어를 얘기합니다. 즉 결론의 주어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건 선생님이 C라고 하겠습니다. C, 사람을. 그리고 죽는다를 선생님이 B라고 얘기하고요. 소크라테스를 선생님이 A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결론에서 뭐와 뭐가 연결된 거예요? A와 B가 연결된 거네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죽는다는 무슨 개념입니까? 죽는다. 대개념이에요. 왜? 결론의 수러니까. 그런데 소개념은 소크라테스인 거예요. 근데 C 어디 갔지? 안 보이지? 왜 안 보이냐면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A와 B의 연결고리. 예. 네. 준비한 멘트인데. 네. A와 B의 연결고리를 하면서 둘이를 이어준 다음에, 공통적으로 했으니까 이어준 다음에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거지. 근데 여러분하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이 A와 B가 전제에서는 보이지 않던 완전 새로운 신박한 것들이에요? 아니죠. 전제에 이미 있었던 게 이 C를 통해서 이어졌을 뿐이야. 그래서 더 간결하게 보여졌을 뿐이야. 이미 여기에 있었다고.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가 또 참이면 얘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미 있었던 정보가 참이었기 때문에 참. 이것도 준비한 건데. 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확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만 된다? 이미 있었던 걸, 전제 이미 있었던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지문 읽다가 멈췄던 부분 다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지식이 반증 사례 때문에, 자, 세 번째 문단 중간 부분부터입니다. 어떤 지식이 반증 사례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추론하는 것은 순전히 연역적이래. 이건 연역에 관련되어 있는 거래요. 과학은 이 반증에 의해서 발전되기 때문이다. 다음 논증을 보자 했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 반증에다가 좀 체크해보자. 반증이 뜻이 나와 있는 부분이 또 밑에 있어요. 반증 뜻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여러분들이 읽어줄게요. 자, 하나, 둘, 셋.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옳지 아니함에다가 여러분들 줄 긋게. 자, 그러할 거라는 거는 참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옳지 아니하다는 뭐에 해당하는 거니? 참이 아니고 거짓. 즉, 이 주장이 거짓인 걸 증명하는 행위가 바로 반증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거짓인 걸 증명하는 거는 예외 사례를 찾아주면 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같이 봅니다.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어떤 까마귀는 검어야 한다. 자,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고 전제를 깔면 까마귀는 다 검어야 되죠. 까마귀라는 타이틀을 붙인 애는. 근데 어떤 까마귀라고 여기 하니까 조금 좀 외로워 보이니까 내가 이름을 한번 붙여줄게. 까마귀 이름이 윌리스입니다. 윌리스. 한 마리의 까마귀입니다. 근데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윌리스도 까마귀라고 불리는 녀석이라면 검어야 되죠. 이건 참인가요? 참이죠. 근데 니은을 한번 볼게요. 거기다가 별표 칠게요. 이게 반증의 사례입니다. 반증. 윌리스는 검지 않은 거야. 윌리스는 까마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근데 걔는 검지 않아. 걔는 파랑색이었던 거야. 전설의 파랑새였던 거죠. 찾았어. 이거 찾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거기 밑에 결론을 봐. 이 윌리스 한 마리 때문에 어떤 결론이 됐냐? 따라서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것은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윌리스 한 마리만 찾으면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말이 빵 퍼센트, 참이 빵 퍼센트라고 하는 게 증명되죠. 참이 빵 퍼센트면 뭐야? 거짓이란 얘기야. 여러분 거기 위에 올라가서 오른쪽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은 귀납에 의해서 참임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참인 걸 왜 보여줄 수 없어? 아까 말했잖아. 경험의 한계가 있어서 100%는 못한다고. 우리가 모두를 만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 그거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거는 방법이 없어. 100% 참을 증명할 길은 없다고. 그런데 이 논증에서처럼 전제 니은이 참임이 밝혀진다면 확실히 거짓임을 보여줄 수는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인 걸 보여줄 방법은 없는데 거짓인 거는 밝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번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7교시인데 우리 너무 7교시까지 지금 학교에 묶여있는 게 너무 짜증나잖아. 야,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윌리스 한번 찾아보자고 하면서 애들한테 갑자기 충동질을 했어. 충동질을 하니까 애들이 다 따라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루했나 보지. 근데 나중에 현실 감각을 되찾았어. 한 명씩 다시 교실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근데 끝까지 저하고 함께 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끝까지 저하고 함께 해준 친구는 현진이에요. 근데 우리 현진이가 저랑 같이 한국의 까마귀 서식지는 다 돌아보면서 이제 학교도 안 돌아오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었어. 나도 내 국어 가르치는 일 포기하고 국어왕이 아니고 까마귀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깍깍거리면서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다 까만 거야. 우리가 본 거는. 그러니까 야 우리 세계로 뻗어나가자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막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할 거 없이 다 했는데 그렇게 30년을 파란색 까마귀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하냐면 요런 일이 발생을 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은진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 윌리스를 찾으셔야죠. 하는데 윌리스? 은진아, 윌리스는 있어. 죽은 거야. 죽었어요. 이렇게 단말말 비명을 지르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그게 30년 동안 그랬단 말이야. 30년이 지나서. 그러면 나는 70살이지만 현진이도 반 100, 거의 쉰에 가까운 나이가 돼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따라서 계속 서상을 여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얻은 걸 없이 그냥 죽어버린 걸 보면서 이게 혹시 내 미래가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윌리스 찾는 걸 포기를 할 수는 없어. 왜 포기할 수 없느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국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무식한 방법이었다. 뭔가 좋은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기가 찬 아이디어가 난 거야. 이 이만영 선생님의 죽음을 문학적으로 아주 의미를 담아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전 세계 언론에다가 뿌립니다. 이만영 선생 평생 전설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헤맸던 로맨티스트. 근데 그가 죽었다. 이거를 다 보냈는데 운이 좋게도 CNN하고 BBC에서 다 계속 취재를 하는데 그때 열연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파랑새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 파랑새는 우리 모두의 로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말이에요. 저도 그걸 계속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윌리스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전 세계에 방영을 하고 여러분들 예전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런 것처럼 SNS에 인증하는 게 붐이 확 일어난 거야. 까마귀 닮은 거 같은 거는 사람들이 다 찍어가지고 사진에 올려. 그게 50억 명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막 붐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시들시들해졌어요. 왜? 다 까매. 그러면은 우리 현진이는 또다시 절망을 하겠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한 명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쾌재를 부르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가은이가 학자였다고 쳐볼게요. 근데 가은이가 주장했던 그 가설은 어떤 가설이냐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 까맣다라고 하는 가설이야. 근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현진이가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하자고 전 세계 사람들 다 협조를 해가지고 파란 까마귀를 찾으려고 막 눈을 헤집고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파란 까마귀를 발견만 하면은 내 가설이 뭐가 돼요? 빵 퍼센트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으니까 내 가설이 빵 프로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안 됐죠. 내 가설이 아직 뭐예요?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 많은 사람이 찾았음에도 내 가설이 거짓이란 걸 밝혀내지 못해서 한 마리만 찾으면 되는데 윌리스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과학적 지식의 탄생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은 자 여러분들 여기 볼게요. 필연성, 참일 확률이 100%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과학적 지식은 뭐야? 절대적으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러할 거라는 성질, 즉 개연성이 확보되어서 개연성이 남아있는 지식, 개연성이 있다고 검증받은 지식이 바로 뭐다? 과학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봐봐. 아직 니은이 참임이 밝혀지지 않다면 그 지식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포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들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온 것들이다. 자, 동그라미 1 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동그라미 2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노력을 진행해서 실제로 반증이 되면 거짓인 게 증명되면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지만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동그라미 1은 무슨 법을 사용하냐면 귀납법을 사용해요. 수많은 사례를 관찰하고 그것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 공통점을 추출해서 일반화해서 가설을 제시하는 거야. 여기는 귀납의 영역이에요. 근데 2번은 뭐냐면 연역의 영역이에요. 반증은 연역법이니까. 반증을 통해서 연역을 통해서
이게 거짓인지를 밝히려고 했는데 거짓인 걸 못 밝히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과학적 지식이라는 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누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이냐면 우리 7반에 과학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과학자를 희망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 직업이 약간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가설을 만드는 단계도 되게 힘들어요. 일단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서 거기에서 공통점을 추출해서 나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설을 제시해야 되는 게 그게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출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낳은 애가 잘 되길 바래요? 못 되길 바래요? 잘 되길 바라죠. 아니, 좋아요. 좀 더 근본적으로 갑시다. 내가 낳은 애가 살길 바래요? 죽길 바래요? 당연히 살길 바라죠. 그런데 사자가 자기 새끼를 절벽에다가 딱 해서 기어오르기 바라는 것처럼 내 가설을 이렇게 만든 다음부터 내 마음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해야만 해요. 이 가설이 거짓이란 걸 증명하려고 하는 다양한 실험들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참인 건 밝힐 방법이 없으니까 거짓인 거를 밝히려고 이 가설을 죽여야 되는, 가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 가설을 놓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놓고 가설이 진짜 죽어버려. 그러면 내 소중한 가설이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또 가설을 낳아요. 그리고 또 똑같이 얘가 이 가설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버렸어? 그럼 더 어려운 환경을 계속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얘가 잘 되길 바라는데 내 행동은 얘를 죽여야만 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인 마음이 상충하니까 내가 그걸 못 견뎌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봤어.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다양한 죽음의 환경 속에 이 가설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일이 지났는데 얘가 끝까지 살아있어. 그러면은 또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의 단어를 떠올립니다. 노벨? 네, 노벨. 이런 걸 떠올린 거예요. 노벨상 받는다고. 근데 그 다음날 마지막 한 번만 실험 더 해보자 했는데 죽어버렸네. 이게 바로 과학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 이래요? 과학자들은 참인 걸 밝히는 것보다 거짓인 거를 밝히고 거짓인 걸 밝히려고 하는데 걔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거짓인 걸 못 밝히기 바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바로 과학적 지식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가령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 항상 존재한다처럼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아까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거를 반증 사례로서 증명하려고 하면 검지 않은 까마귀를 발견해서 경험해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설 자체는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자체의 반증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이건 가설 단계부터 과학적 지식이 못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자, 제가 한번 지금 살아계신 분들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소은이 라면 좋아해요? 의진이는 라면 좋아해요? 자, 윤서는 라면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해주세요. 예, 좋아해. 아이고. 내가 물어보면 3명이 다 좋아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좋아하는데. 그래. 세상에 라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설을 내세운 거야. 모든 사람은 라면을 좋아해.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신뢰수도가 있어요? 지금 4명만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한테 물어보자. 우리 7반한테 다 물어봤는데 다 라면을 좋아한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모든 사람은 라면을 좋아한다.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가설을 이렇게 내세웠어. 아까 것보다 좀 더 신뢰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100% 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죠?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당신 라면 좋아하세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의 한계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이 4개인데 이 질문 4개를 맞히면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전제가 이렇게 많이 쌓여서 이런 결론, 이런 가설을 내렸는데 이 가설이 100% 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아까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면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람들이 죽은 걸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없고, 두 번째, 내가 만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죽지 않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다. 즉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100% 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왜 그럴듯하게 느껴질까?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죽지 않은 단 한 사람을 아직 못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즉 거짓 반증을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가설이 과학적 지식이라는 위상을 얻었다면, 과학적 지식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고 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의 타이틀을 획득했을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를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가 뭐예요? 수많은 사례를 모아서 가설을 만들고 귀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뭘로 해라? 연역으로 반증을 제시해서 검증해라. 이 과정을 통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 아까 라면하고 똑같은 건데 왜 우리는 어차피 이것만 모으는 걸 가지고, 전제만 많이 모으는 걸 가지고는 결론이 100% 참인 걸 확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제 조건을 모으고 수많은 사례들을 모아서 일반화를 하는 걸까? 더 많은 사례를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뭘까요?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어요? 필연성은 확보할 수 없지만 개연성은 확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과학적 지식이란 건 뭐냐? 필연적인 지식이 아니라 개연성을 확보한 지식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논증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수능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 말고도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발전을 한 사회를 이룩하고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과학적 지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아 올라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문명이 탄생하게 된 거고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과학 때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논증의 방법과 과학적 지식을 도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것은 단순히 수능만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더 인간답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더 열심히 진취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국어왕 환영쌤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을 많이 주도록 할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항상 언제나처럼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